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는 이제 칸트, 슐러, 헤겔 이렇게 이제 미학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칸트는 주로 판단력 비판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만 짧게 칸트 판단력 비판, 또 슐러의 미학 논문들, 그리고 헤겔의 또 미학 강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헤겔이 동문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던 부분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칸트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칸트 인식에 대한 이론을 짧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식이란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세계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우리 오감, 촉각, 시각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감관, 신내라고 하는 감관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옵니다. 이 자극은 그 자체 우리가 의식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형상화하지 않으면은 그냥 매우 잡다한 자극들이 어지럽게 혼돈 상태로 뒤섞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상력이 직관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직관으로 만들어낼 때 보편적인 인간 감각적인 인식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직관 형식인 공간과 시간으로 잡다함을 정리해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직관이 되는데요. 이 직관을 다시 오성이라고 하는, 페슈탄트라고 하는 인간의 아주 이성적인 능력이 이 직관을 다시 개념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포섭시킨다, 습수미해련한다. 그렇게 되면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은 이제 학문적인, 과학적인 모든 그런 인식을 말하는데요. 인식에서는 결국 목적은 개념에 귀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성은 직관을 개념으로 포섭해야 되고요.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식은 실패한 겁니다. 이때 이제 오성이 개념으로 이끌 때, 범주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유 형식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범주를 통해서 대상을 분류해내고 정리를 합니다. 하여튼 인식은 이렇게 감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개념에 도달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때 어떤 직관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 그래서 어떤 개념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규정적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베슈틴맨 대 우어타일스크라프트라고 하죠. 이때 베슈틴맨 하는 것은 이것이 저기 A가 B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규정적 판단력은 반드시 어떤 개념에 귀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여하튼 이게 인식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적 인식과 차이가 나는 것은 5번입니다. 오성이 직관과 결합하여 대상을 개념으로 이끈다. 미적 인식에서는 이 개념으로 이끌지를 않습니다. 않은 상태로 우리 구상력과 오성이 자유롭게 인식의 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유희한다. 그것이 미적 인식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그런 구상력과 오성의 결합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 쾌감의 근거에서 이것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쾌감을 느낄 때는 우리는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하고요. 쾌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쾌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느껴지는 쾌감에 근거해서 대상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취미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적 판단은 대상의 감각적 표상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쾌와 불쾌의 감정, 루스트 und unlust,
요 감정에 따라 대상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때 쾌감이란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가 쾌감을 느낄 때 이게 구상력과 오성의 뭐 자유로운 유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걸 의식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쾌감을 직접적으로 느낄 뿐인데요. 이 쾌감이란 표상이 주체에게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낳을 때, 즉 내가 현재 이 상태를 계속 연장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그것을 쾌감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이 드니까 이 즐거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겠죠. 불쾌란 이 상태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불쾌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쾌의 감정을 낳는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을 취미 판단, 게슈막스우어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판단적 비판의 미학 부분에 제일 앞에 나오는 문장이 이겁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려 할 때 우리는 인식을 할 목적으로 표상을 오성을 통해 대상과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인식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상을 아마도 오성과 결합되어 있는 구상력을 통해 아인빌딩스크라프트라는 말의 번역인데요. 이 구상력을 통해 주체 및 주체의 쾌, 불쾌의 감정에 결부시킨다. 즉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우리가 쾌를 느끼는가 불쾌를 느끼는가 하는 데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취미 판단은 인식 판단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취미 판단을 할 때는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전혀 없다. 왜냐하면 어떤 개념에도 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해서 도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유희의 상태, 구상력과 오희의 유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미적 판단의 목적이므로 결국 개념에 도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식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취미 판단은 논리적이지 않고 미적이다. 즉 취미 판단은 인식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인식을 낳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식과 미적인 판단, 미적인 의식은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 과정, 일반적인 인식 과정 자체의 틀을 따라가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그 틀에 있어서 논리적 판단과 미적 판단은 전혀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근거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적이라고 하면 에스테티시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정 근거가 오로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때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 판단의 근거가 대상의 어떤 객관적인 속성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쾌나 불쾌의 감정이 느껴지는가에 따른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내가 쾌를 느꼈냐 불쾌를 느꼈냐 이거는 내 주관 속에서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관적이다. 그리고 이때 대상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표시되지 않으며 이것도 인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상을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미적 판단은, 혹은 취미 판단은 인식에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오로지 감성적이다. 네, 여기서 전통적으로 진, 선, 미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서 칸트는 진과 미를 확연히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주의적인 계몽주의에서는 뭐 바움가르텐도 그렇고요. 말하자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뭐 미적 의식이나 또는 학문적 의식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미적 의식은 좀 낮은 단계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합리주의적 계몽주의에서는 미와 진이 서로 완전히 별개의 영역, 서로 독립된 자율적 영역을 가지는 두 분야가 아니라 위계적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 진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성이 가장 최상의 능력이고, 뭐 미적 의식, 이것은 낮은 단계에 있는 진리 파악의 능력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거를 칸트는 깬 겁니다, 여기서.
서로 완전히 자율적이고 이질적인 영역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적 판단은 그 종류에 있어서 유일하다. Einzig in seiner Art. 네, 하나의 아르트고요. 하나의 인간이 세계를 수용하는 방식의 하나의 종류고요. 그러니까 과학적 혹은 학적 인식과 종류가 다른 것이고, 그리고 그 종류에 있어서, 미적인 종류에 있어서 유일한 것이다. 전혀 인식이 아니다. 즉, 라이프니츠, 볼파파라든가, 바움가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그런들처럼 불명확한 인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은 오로지 논리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반면 미적 판단은 표상을 오로지 주관에만 연결시키며 쾌불쾌의 감정 연결시키며 대상의 어떤 객관적 성질과도 무관하고 오로지 대상을 다루는 표상력들의 이때 표상력들이란 구상력 고성을 말하는데요. 이 표상력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한목적 성만을 근거로 한다. 이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쾌, 불쾌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판단력을 아까 인식에 있어서는 규정적 판단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성찰적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이 레플렉티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태를, 주체가 자기 상태를 돌아온다는 겁니다. 즉, 내가 쾌를 느끼느냐, 불쾌를 느끼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찰적 판단력이라고 부르고요. 미적 판단에 있어서 판단력이 발동되는데 이것은 규정적이 아니라 성찰적이다. 그리고 미적 판단의 핵심은 어떤 개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능력들, 이것도 구상력과 오성이죠. 이 마음의 능력들의 유희, 프라이의 슈필, 자유로운 유희에서 비롯되는 조화와 일치의 감정, 이것에만 근거한다. 이때 이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인식 강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희 자체, 상호작용 자체가 최종적인 상태인 거죠. 미적 판단에서는. 그런데 이런 미적 판단은, 취미 판단은 보편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에서 칸트의 미학은 경험주의하고 분리가 되는데요. 경험주의에서는 예를 들어 데이비드 휴머의 미학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우연하고 개별적인 그런 타당성만 가지는 그런 미적 판단들과 또 보편 타당한 미적 판단, 이것들이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경험적이고 생리적이고 하여튼 그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경험적 분석을 한 겁니다. 그냥. 그랬는데 칸트는 이런 거 다 안게넴의 쾌적이라고 하는 것과 미를 구별을 합니다. 쾌적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느끼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촉감이 좋다든가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와인을 마실 때 또 맛있다든가 이술이 맛있다든가 이런 건 전부 개인적인 감각, 아까 진내, 감관의 차원에서의 쾌감이라는 거죠. 그거는 다 미적 판단에서 제외를 합니다. 취미 판단에 속하는 게 아니고, 그건 말하면 생리적인 반응들이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취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희인데요. 이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희는 처음에 제가 정리했듯이 이 인간이 대상을 인식할 때 일어나는 그 보편적인 과정의 어떤 특정한 측면이라는 거죠. 특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희는 어떤 대상의 표상이 우리에게 촉발하는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인식 과정은 특별한 어떤 인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똑같은 인식 구조를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인식의 구조에 기초하는 것이 취미 판단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편적인 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구상적 고성의 자유로운 유희도 어떤 대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유희는 만인에게 동일한 인식 조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적어도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보편타당하다. 물론은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대상을 하나 놓고 100명에게 물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칸트는 그것이 미적 판단의 보편타당성을 부정하는 사태가 아니고 순수하게 미적 판단, 순수하게 취미 판단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미적이지 않은 관심들이 항상 개입해서 취미 판단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개인적인 타당성만 가지는 요소들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취미 판단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만약에 100사람이 모두 순수한 취미 판단을 했다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모두 아름답다 혹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똑같이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타당성, 이 점에서 칸트의 미학은 경험주의와 또 달라지죠. 아까 합리주의와 달라지는 것이 미와 진을 완전히 분리시킨 것, 이게 합리주의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험주의와는 미적 판단이 보편타당하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그런 타당성만 가지는 쾌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이 점에서 경험주의 미학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진과 미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선과 미도 구별이 됩니다. 좋다, das Gute, gut 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좋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유용성입니다. Nützlichkeit. 어떤 외부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수단으로서 좋다. 그런 게 있고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좋은 것이 도덕적인 선이죠. 그 자체로 좋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좋든 무엇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한 개념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좋다,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에 대한 판단은 대상에 대한 개념을 인식한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미적 판단은 개념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않는 그 주체의 상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선과 미도 완전히 다른 것이다. 네, 선은 항상 객관적인 한목적성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러나 미적 판단은 주관적인 한목적성만 판단을 한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구상력 고성의 자유로운 유희, 그것만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선과 미도 서로 상관이 없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개념을 근거로 해야 선이 판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는 개념을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선과 미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네, 여기까지 칸트의 미학을 아주 최대한 축약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칸트가 나중에는 선과 미를 또 결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를 인륜성의 상징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사후적인 문제고, 일단 원리적으로는 진과 미와 선을 완전히 구별시켜서 서로 별개의 자율적인 자기의 영역을 갖는 독자적인 영역들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칸트 미학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은 진선, 미를 각자 독자적인 영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미적인 것의 자율적 영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우토노미, des Ästhetische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우토노미라는 건 자기 스스로를 규율한다, 규제한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칸트의 미학은 미적인 것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물론 이 미적인 것의 자율성을 주장한 것은 칸트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 전에 술서라든가 멘젤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인간의 능력은 세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미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것을 체계적인 철학, 이 미의 자율성의 체계적인 철학적인 근거를 부여해 준 것은 칸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적 의식을 이성적 의식보다 열등한 하위의 의식으로 간주했던 합리주의적 계몽주의에서 벗어났고요. 이거는 미적 의식이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가능해진 것이고, 또 미적 의식의 원리적인 보편 타당성, 원리적인 보편 타당성을 주장함으로써 경험적 미학을 또 극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칸트 미학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실러로 가보면은, 실러가 칸트를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요. 1781년에 처음으로 실러가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라인홀트, 이 핀란드 사위였고 칸트 주의자였는데요. 이 사람과 친했습니다. 아주 친구로 친했는데, 하여튼 이 사람과 1781년에 처음으로 칸트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실러가 칸트의 역사 철학 논문들을 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이미 1781년에 이미 칸트의 철학은 당대에 좀 하여튼 가방끈이 좀 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하는 당대 최대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칸트를 모르면 이제 지성적인 대화에 낄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실러도 칸트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칸트가 실러가 관심이 있을 만한 미나 예술에 대해서 뭐 딱히 풍부하게 언급한 것이 없었고요. 그런데 1791년에 칸트가 1790년에 판단적 비판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숭고에 관한 저항이 있었어요. 칸트는 그 근대 미학에서 이른바 도펠트 에스테틱, 이중 미학이라고 하는데요. 미와 숭고를 두 개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놓고 근대 미학이 성립이 되는데, 버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칸트가 미와 숭고를 두 개의 중요한 개념으로, 기본 미학의 기본 개념으로 내세웠는데, 슐러는 비극 작가입니다. 그래서 슐러는 숭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칸트가 숭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왜냐하면 숭고는 기본적으로 감각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감각 존재를 부정하고 이성적 존재로 도약하는 것, 이게 숭고인데, 그것이 주로 묘사되는 예술 장르가 비극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 숭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판단력 비판에서 숭고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를 했죠. 그리고 또 슐러는 이 당시에 자기 그 창작에 있어서의 어떤 이론적 기초랄까, 이것이 없어서 창작이 더 이상, 슐러도 질풍노도를 벗어나려고, 질풍노도의 주관성, 과도함, 뭐 이런 것을, 척도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매우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이론적인 토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고민하던 중에 판단적 비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적 비판에 대해 이제 정독을 하려고 하던 중에 1791년에 슐러가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슐러가 1806년이죠. 죽었으니까 한 15년 동안 더 사는데요. 이 15년 동안 슐러는 그냥 중환자였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육체적인 존재를 부정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슐러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숭고하고 가깝죠. 정신의 육체에 대한 승리를 추구하면서 계속, 그래야지 생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숭고에 대한 관심이 컸고, 그래서 이제 판단력 비판을 1791년 2월부터 이제 정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슐러가 중병을 앓다가 1791년 뭐 중반쯤에 한 6월 정도에 슐러가 중병을 앓다가 죽었다라는 헛소문이 좀 돕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덴마크에서도 슐러의 팬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장례식도 자기들끼리 치르고 이랬어요.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까 살아 있었다. 그런데 슐러가 진짜로 중병을 앓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또 그래서 예술 활동도 지금 잘 못해가지고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서 그 아우구스텐부르크 공작, 이 공작은 당시 덴마크 공주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하여튼 이 공작이 여러 다른 사람들의 그런 권고를 받아들여서 슐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1년에 1000탈러였다고 하는데, 뭐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걸로 근근히 하여튼 먹고 살 수는 있는 정도였어요. 원래는 3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5년 동안 이제 실제로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슐러는 일단 이 밥벌이의 그 부담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을, 또 몸이 아파서 창작하기 어렵고 해서 철학 공부만 하겠다. 슐러의 표현으로 필로소피시의 부대라고 합니다. 이 철학 상점을 열겠다.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사실상 그때 슐러가 주로 공부한 건 칸트입니다. 판단적 비판도 읽고, 순수이상도 비판도 읽고, 그러면서 수년 동안 칸트 공부를 하는데, 물론 가장 이제 열심히 읽은 것은 판단적 비판입니다. 그리고 슐러는 상당히 철학적 야심도, 특히 이제 철학적 야심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학적 야심도 컸습니다. 칸트가 뭐 뛰어난 철학자지만, 그러나 예술에 대해서 뭐 해본 거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술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한다. 그래서 자기가 칸트의 미학을 극복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집니다. 그런 야심을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것이 칼리아스 오더 이브디 슈엔하이트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1792년 12월부터 1793년 2월까지 짧은 시간 안에 이 글을 써냅니다. 이거는 자기 친구 퀘르너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여기서 슐러가 처음으로 미학적인, 본격적인 미학적인 그런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슐러 미학의 이런 칸트나 철학 공부의 결실 가운데 뭐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것이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일련의 서한이라고 하는 미적 교육 서한이죠. 요게 1795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795년쯤부터는 이제 슐러가 철학에 좀 염증을 느끼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창작으로 나아가서 첫 번째로 발표한 게 발렌슈타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하여튼 이 칼리아스 편지가 슐러가 칸트를 공부하고 처음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인쇄가 되고, 슐러가 살았을 때는 인쇄된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슐러의 그 미학의 전개의 단초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논문인데요. 슐러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Ich hoffe aber, hinreichend zu beweisen, dass die Schönheit eine objektive Eigenschaft ist. 나는 아름다움이 객관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기를 바란다. 여기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칸트가 미적 판단은 주관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아름다움이란 객관적인 것이다. 즉 대상의, 이때 객관적이라고 하려면 우리의 주체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대상의 객관적인 속성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증명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칸트의 미학을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 편지에서 슐러는 아름다움을 현상 속에서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유는 실천 철학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도덕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즉 인간의 뭐 동물적인 감각이라든가 욕구, 충동, 본능 이런 데에서 벗어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적 판단은 이 감각적인 현상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도덕적 기준에서 감각 현상이 자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 우리가 대상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이 칼리아스 편지에서의 실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Schönheit ist nichts anderes als Freiheit in der Erscheinung. 아름다움이란 현상 속에서의 자유의 다름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reiheit in der Erscheinung. 원래 Freiheit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대상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된다면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느껴진다. 예를 들면은 어떤 동물이 자기의 중력에 의한 자기 몸무게에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지상에 원래 묶여있게 되죠. 그런 외적인 힘의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자기의 본성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예를 들어 말이 막 자유롭게 뛰고 있다라든가 그럴 때 우리가 자유를 감각적 현상 속에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 속에서의 자유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칸트의 미학을 극복하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진정한 자유는 아니죠. 말이 즐겁게 뛰논다고 그게 진정한 도덕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아니죠. 주관이 그것을 자유로 느낄 뿐입니다. 사실 말이 그렇게 뛰는 것은 말이 자기 본성에 따라서 자연 필연성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란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덕적 의미에서의 자유란 자연 필연성에서 자연의 필연적인 연쇄, 인과적인 연쇄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인데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필연성을 만들어내는 게 자유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단지 주관이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자유라고. 그런 점에서 현상 속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이 규정도 결국은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칼리아스 편지에서 뭐 실러가 실토를 하지는 않지만 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이 칸트가 말하는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은 Bestimme dich aus dir selbst. 너 자신을 너 자신이 스스로 규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칸트가 말하는 가장 위대한 말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지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그건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규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Diese große Idee der Selbstbestimmung. 이 자기 규정성이라고 하는 혹은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관념이 strahlt uns aus gewissen Erscheinungen der Natur zurück. 자연의 어떤 일부 특정한 현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념이 비춰온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칼리아스 편지에서의 실러의 규정인데, 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객관적인 대상의 속성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미적에 대한 서한, 뭐 실러의 미적 논문 중에 미학 논문 중에 제일 유명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앞에서 칸트 미학관회가 대결하면서 아름다움과 예술을 철학적으로 독자적으로 논해보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비춥니다. 그리고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의 그 미에 대한 규정만 조금 살펴보면은 미란 실로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이면서 이성적인 존재다.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정신적인 존재다. 인간의 이 두 가지 그 이원적인 성질들 사이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즉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두 개의 힘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도 그런 균형이 이루어지면 감각적인 강제로부터도 이성적인 강제로부터도 인간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저울이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에도 묶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두 개의 충동으로부터 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것이 미적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리고 위적 상태에서만 인간은 온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각적인 측면과 이성적인 측면이 모두 다 온전히 활성화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는 생동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레벤딕의 게슈탈트. 이때 레벤이 인간의 감각적인 측면입니다. 혹은 소재 충동, 뭐 감각 충동 이런 얘기를 하는데 레벤이 감각적인 측면이고요. 또 게슈탈트가 정신적인 측면, 이성적인 측면, 혹은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이 두 개가 진료와 형상, 감각과 사유 이것이 결합되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거나 일방적인 지배가 이루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보여주는 대상이 아름다운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대상을 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수동성, 라이덴이라고 하는 건데요. 수동성 및 감각과 활동성 및 사유 이 두 개의 상태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이런 미틀러러 수시탄트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미적 상태다. 네, 이 미적 교육에 대한 사안에서 이 칼리아스 브리프의 편지에서처럼 이 미의 정의에 대해서 뭐 아주 역점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이 미적 사안에서의 슐러의 주된 관심은 인간이 이성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아직 인간의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성적인 상태로 나아가기 전에 인간이 미적 상태를 거쳐서 이성적인 상태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되기 때문에 이 미적 교육에 대한 서한에서는 미의 정의가 주된 관심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런 정도의 정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는 감각에서 사유로 자연에서 이성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개자가 된다. 미적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감각의 강제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부터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한 3, 4년 정도의 과정을 보면 인간이 이성적인 지배, 국가라고 하는 조직체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런 인간의 동물성, 욕구, 충동 이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고삐 풀린 듯이 현상하게 된다. 이것이 현재 우리 인간의 상태라고 실론 봤고요. 그래서 일단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1차적인 현재 과제다. 라고 해서 미적 교육을 강조를 한 겁니다. 하여튼, 이 칸트에게 있어서도 감각과 이성 사이의 관계, 실러에게 있어서도, 실러도 결국 감각과 이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를 설명을 한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칸트는 이 감각과 이성 사이의 상호작용, 아까 말했던 구상력과 이성의 활발한 상호작용, 이것을 그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계속 쾌감이 느껴진다라고 했던 반면, 슐러는 이 두 가지 힘 사이의 균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슐러의 입장에서는 슐러의 입장은 좀 더 동력학적인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힘이 서로 똑같았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균형의 상태. 뭐 이런 정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 철학에 많이 의존하면서도 슐러는 두 개의 대립되는 힘 사이의 균형으로 봤던 거고요. 칸트는 구상력과 어성은 서로 물론 차이는 나지만 서로 대립되는 힘은 아닙니다. 인식 과정에서 함께 작용하는 두 개의 힘이 그냥 서로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유효의 상태를 아름다움의 근거로 봤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슐러도 칸트와 마찬가지로 진, 선, 미를 확실히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칸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육에 대한 미적 교육에 대한 서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는 오성에도
의지에도, 오성은 진이고요. 의지는 선입니다. 오성에도 의지에도 어떤 개별적 결과도 낳지 않는다. 즉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아무리 많이 봐도 우리가 뭐 진리를 깨닫게,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든가 조금 더 선하게 행동하게 된다든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 별개의 것이다. 지적이든 도덕적이든 어떤 개별적 목적도 수행하지 않으며, 즉 우리가 아무리 취미 판단을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어떤 과제를, 어떤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미적인 의식은 단 하나의 진리도 발견하지 않고 단 하나의 의무를 완수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 완전히 서로 원리가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참 이 인용문이 좀 너무 길어서 어떤 이 미적인 세계에 대한 미적인 수용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상태의 변화밖에 없다. 우리의 지식은 취미 판단을 통해서 전혀 확장되지 않는다. 어떤 인식도 미의 감각을 통해서는 획득되지 않는다. 인식이 목적일 때 취미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인식은 중단된다. 네, 인식을 중단시켜야 미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와 진리를 확실하게 분리를 시키고 있고요. 미와 선도 확실하게 또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하게 행동해서는 우리의 감각적 존재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적인 것은 감각과 이성의 균형이라고 그랬죠. 두 개의 힘이 서로 동등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도덕적 의식, 도덕적인 의지는 이 감각적인 측면을 아우스샬튼 하는 것, 중단시키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든 어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든, 이거 모두 이제 그 도덕적인 문제인데요. 어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든 우리가 일체의 감각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즉 감각을 완전히 도외시해야 되고, 순수한 이성적인 존재로서만 활동을 해야 될 때, 즉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 사고하고 행동해야 될 때, 즉 이때는 언젠가 어떤 거냐면 정신과 물질의 연대가 순간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때, 즉 물질이 부정되어야 될 때, 물질이 억압되어야 될 때, 이럴 때 취미는 어떠한 개입도 하면 안 된다. 자신의 한계에 도달한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취미는 우리가 그 목적, 도덕적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거나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네, 도덕적인 영역에 있어서 취미가 개입하면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혹은 우리가 쾌감을 느낀다, 쾌감을 느끼지 않는다. 미적으로 뭔가를 선호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만약에 도덕적인 판단이,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죽여야 될지,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물건을 훔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그때 미적인 선호라든가 쾌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잘못된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이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우리의 사안일 때는 미적인 것은 완전히 바깥에, 오로지 바깥에 있어야 된다. 절대 이 판단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규정은 의지가 일체의 감각적 충동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네, 감각적 충동을 완전히 제거할 것.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취미는 이성과 감각 사이의 유대를 더 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네, 취미에 있어서는 감각이
감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도 최대한 활성화되고 이성도 활성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도덕적 판단에 개입한다면 감각이 도덕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그래서 도덕의 영역에서는 미적 의식은 침묵을 지켜야 한다.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로도 진리, 어떤 것도 인식되지 않는다. 라고 미와 진리를 분리하고요. 다음에 위와 선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시키면서 실로 칸트와 마찬가지로 미라고 하는 것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원리를 갖는 자율적인 영역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칸트와 실러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미의 자율성을 진선미의 분리로부터 얻어내려고 했던 것, 이 점에서는 두 사람이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좀 해겔은 이제 좀 뒤죠. 칸트와 실러는 서로 같이 살았던 기간이 상당히 긴데요. 해겔은 좀 뒤입니다. 해겔의 미학은 하이델베르크에서의 1818년의 여름 학기 강의, 또 한 번의 강의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여튼 하이델베르크에서의 미학에 대한 강의, 그리고 베를린에서의 4번에 걸친 미학 강의, 요게 해겔의 미학에 대한 우리의 근거입니다. 근거가 되는 글들이고요. 베를린에서의 미학 강의, 요 가운데 이제 23년, 26년, 28년, 29년 요 세 개의 강의에서 해겔이 썼던 그 원고, 지금은 이 원고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원고와 다음에 그 수업에 참석했던 학생들의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해서 호토라고 하는 해겔의 제자가 For Education Aesthetic이라고 미학 강의라고 편찬을 한 것이 지금 우리가 해겔 미학의 주요 텍스트로 삼고 있는 미학 강의입니다. 이 미학 강의는 해겔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판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지 않은 해겔의 원고도 담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당시 학생들의 기록이 새로 따로 많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이 호토의 미학 강의는 해겔 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남아 있습니다. 해겔의 미의 정의는 매우 달라집니다. 칸트나 해겔이나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보편적인 사태로서 미를 바라봤죠. 칸트는 부담있고 고성의 자유로운 유희, 또 실러는 강박충동과 형식충동의 균형, 이거 모두 한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태들입니다. 그런데 해겔은 더 이상 뭐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아니라, 역사 전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태로 본 것입니다. 해겔은 역사를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에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이 절대정신 혹은 이념이 감각적으로 현상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진리케 샤이는 their idee 라고 해겔은 미를 정의를 합니다. 그 이데가 샤이는 현상, 현현,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라고 이야기한 점에서 해겔도 아름다움을 진리의 자기 확보 과정에 속하는 것으로 봤고요. 그런 점에서 아름다움의 철학적인 가치를 매우 높게 본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연미와 이 예술미를 해겔은 구별을 하는데요. 자연 안에서는 이념이 흐릿하고 우연에 연루되어서 나타난다. 그러나 예술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에 의해서
선별된 자연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념이 더 감각적으로 명료하고 순수하게 눈앞에 현상한다. 예술에서 우연적인 것은 추방된다. 즉 실체적인 것을 선별해서 묘사하는 것이 예술이다. 그리고 이런 선별작용에서 인간의 정신이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신성을 해결은 굉장히 높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라는 그 과정을 거친 예술미가 자연미보다 우월하다. 흔히 이제 그 미학 관련 도서들에서는 칸트가 자연미를 예술미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 칸트의 그 고성의 자유로운 유희라고 하는 그 기준은 대상이 예술이냐 자연이냐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상을 미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미적인 태도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대상이 예술이냐 자연이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예술을 예술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려면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예술가의 주관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예술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한 것이지, 칸트는 예술과 자연미 사이에 우열 관계를 설정한 적이 없습니다. 여튼 그러나 헤겔은 예술미와 자연미를 구별하면서 예술미에는 정신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술미가 자연미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예술은 자연보다 상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현실을 이른바 자연주의적으로 있는 그대로 막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묘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자연의 말하자면은 복사죠. 복사에 불과하고 필요 없는 복사입니다. 그런 것이 예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술은 정신적인 것,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것, 또는 현실 안에 있는 이념적인 것, 내용적인 것, 이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제시해야 되는 게 예술의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하튼 헤겔에게 있어서는 절대 정신이 스스로를 감각적으로 드러낼 때, 그때 그러한 절대 정신의 감각적인 현상,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은 생깁니다. 이 절대 정신이 혹은 이념이 감각적으로 현상할 때 그것을 왜 다른 말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헤겔은 그런 감각적인 현상을 표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답이 없어요. 헤겔은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미는 이념의 감각적인 현상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오히려 칸트가 뭐 쾌감에 의해서 미를 정의했던 것은 상당히 우리 경험과는 그래도 상통하죠. 매우 철학적인 자기 시스템, 철학적 체계 안에서의 그 체계에 기반한 미에 대한 정의이고, 우리의 일반적인 미라고 하는 개념의 사용과는 매우 다른 그런 미라는 개념의 사용입니다. 여하튼 헤겔은 진리 혹은 이념, 절대정신의 감각적인 표현이 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칸트가 이야기했듯이 뭐 우리 관찰자의 주관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태 같은 것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본성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는 그 본질에 있어서 감각적으로 외화하는 정신적인 것이다. 네. 미는 어디까지나 감각적으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감각적 표현이 표현하는 바는 정신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감각적인 현존은 철저히 정신에 의해서 삼투된 그런 감각적인 현존이고, 이 감각적인 미에 있어서의 감각성은 철저히 정신적인 것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제시하는 감각적인 것, 이것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런 이제 미의 정의에 가장 일치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의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것이 최선의 감각적 표현 방식이었던 시기가, 미가 그런 최선의 감각적 표현 방식이었던 시기가 고대 그리스에서의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작품들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움을 모르고 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예술의 정점은 고대에 있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의 예술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헤겔은 정신이 현현하는 그 과정에서 미가 자기 자리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정신의 현현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한 예외적인 개인의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예외적인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한 민족 혹은 한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예술이다. 그리고 한 시대 혹은 민족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 속에 절대 정신이 자기 전개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역사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도 예술가를 천재의 소산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천재는 어떤 기존의 규칙도 따르지 않고 그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헤겔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헤겔은 한 민족의 혹은 한 시대의 정신, 그 바탕 위에, 그 성과 위에 자기의 예술적인 재능을 덧붙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란 단독적인 천재라기보다는 민족의 공동 작업에 기초하여 창작한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예술가는 석조아치를 만드는 작업을 한 사람과 같다. 각자가 돌 하나를 놓는다. 예술가도 마찬가지로 돌 하나를 놓는 것이다. 다만 우연히 예술가가 마지막 돌을 놓을 뿐이다. 아치를 이렇게 쌓을 때 양 가로부터 돌을 하나씩 놓아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돌을 하나 끼워 넣으면 이게 중력이 모두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죠. 그래서 견고하게 이 아치가 서 있게 됩니다. 그 마지막 돌을 이런 활용점정을 하는 그 존재가 예술가일 뿐, 그 아치는 예술가의 단독적인 예외적 개인 예술가의 천재의 단독적인 소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을 놓으면서 이제 이 예술가가 이 전체가 하나의 아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아치로 선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발명가로 인정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 아치는 그가 이 아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공동 작업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는 시대와 역사,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술가의 작품도 마찬가지로 시대, 역사, 사회, 혹은 정치,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만 예술가의 착상이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되는,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영역을 독자적인 자율적인 영역으로 그런 일반적인 사회적인 현상과는 분리시키려고 했던 그런 칸트와 슐러, 특히 슐러에서는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사회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순수한 아름다움의 세계로 나아가야 예술이 인간을 교육한다고 하는 자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슐러는 주장을 했습니다. 즉 삶으로부터 예술의 분리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의 전제라는 거죠. 그런데 헤겔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술적 창작 과정 자체가 사회적인 과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사회와
예술의 내적인 내밀한 관계,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독일의 3월 이전 문학, 특히 청년 독일파들에게 헤겔의 이런 예술 이론은, 또 예술가 이론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헤겔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성의 절대 정치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역사는 기본적으로 발전한다고 본 거죠.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낙관주의에 기초해서 계몽주의적인 낙관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낙관주의에 기초해서 예술을 통해서 현실을 개선하고 개혁하고 이성적인 사회를 실현하고 하려고 했던 이 3월 전야의 작가들이나 청년 독일파 이런 사람들에게 헤겔의 미학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하이네도 자기가 거의 죽기 전에 썼던 이 고백록 게슈테트니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ch war jung und stolz und es tat meinem Hochmut wohl, als ich von Hegel erfuhr, dass nicht der liebe Gott dem Himmel residiert, sondern ich selbst hier auf Erden der liebe Gott sei. 네, 자기의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입니다. 젊은 시절에 헤겔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예요. 나는 젊었고 자부심이 강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이 자신감에 헤겔의 철학이 큰 영향을 줬다. 헤겔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하늘에서 거주하는 신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바로 나 자신이 신이다 라는 것을 헤겔이 말했고, 그런 헤겔의 말을 내가 듣고 나의 자부심이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역사는 어떤 초월적인 힘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노동의 결과다. 네. 그리고 그 노동의 결과, 역사 속에서 이성은 점점 더 자기를 치료해 나갈 것이다. 이런 관점을 헤겔로부터 수용해서 자기가 젊은 시절에 매우 낙관적이었고 자신감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게슈텐니스에서는 이제 노년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하여튼 죽기 전에 하이네가 자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회의적이고 좀 뭐랄까요,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중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됐지만, 하여튼 젊은 시절에 헤겔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헤겔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론을 봤고요. 네, 뒷부분은 제가 지금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중점적으로 지금 하는 그런 오늘 강의이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